네,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분석해 봅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의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에 부심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소위 2030으로 불리는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에 대한 그 정교한 공약,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어디가 잘 만들어내느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동안 2030의 지지를 얻고 그 이준석 대표치가 출범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교체한 거고 당의 간판을 교체한 건데 과연 그것이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훨씬 더 그 엄격한 이 심판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당까지. 그래서 이건 기존 정당 체계의 그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근의 상황이 기존 정당 체계 위기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야권의 국민의힘의 외형이 변화한 것은 맞지만 내용, 그 내실 어떻게 될지를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견제를 하는 것이 그만큼 또 민주당의 어떤 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앗뜨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고 혁신을 안 했던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과 궁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저는 제 생각에는 이준석 뭐 현상이다, 효과다, 뭐 바람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 과다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준석 개인이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도 쭉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뭐 세대 교체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보수 개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 보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러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샤우팅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이제 젊은 비주류에 있는 젊은 정치인이 나오니까 이 대중들이 그냥 다 가서 이준석을 뽑아버린 거란 말이죠. 그것은 대중들의 어떤 그런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한 부정, 기존 정치, 기성 정치에 대한 부정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점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는. 왜 그랬느냐, 대중들이 왜 그랬느냐. 그것은 지금 이제 정치권이 반성하듯이 기성 정치들이 워낙 고루하고 제대로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욕구와 욕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19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라는 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나는 그런 현상, 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영선인 이준석 후보를 그 중진들이 있는데 대선 관리해야 되는데 분명히 영선인 이준석 후보를 뽑았단 말이죠. 상당히 상이한 현상이란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거기에 근저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생활이나 삶 속에서 그것이 이제 표출된 거죠. 강하게 표출되면서 기존 정치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강력한 부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속에서 민주당도 잘 봐야지 이것 때문에 뭘 바꿔야 된다. 뭐 2030 세대가 앞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화들짝 놀라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따라가기, 이준석 따라가기. 그러다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한 것이 참신한 것은 맞지만 또 너무 과대 반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뭐 진단 잘 해주셨는데 저는 홍익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하네요. 2030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언제 청년층들이 자신들에게 맞춤형 공약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들이 원한 건 뭐냐면요. 공정과 정의, 내로남불 위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걸 요구했습니다. 우리 졸업하면 취업 좀 시켜줘라. 그리고 결혼 좀 하게 해줘라. 그리고 결혼하면은 좀 집 좀 마련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특별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을 요구한 건데
이것에 대한 거창한 원인 진단에서 정당 체계가 위기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20, 30대가 살기에는 너무 어려워진 대한민국이 돼버렸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이지 네. 이것이 그냥 어떠한 뭐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당 체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되게 어렵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홍익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될 때 국회에서 셀프 청문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회를 보면서 조국의 위선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조국을 옹호하고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 30대가 분노하고 위선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이분이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돼서 이러한 진단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 정치의 거부감이 이준석 대표를 좀 대표로 만들었다라는 평가도 들어봤고요. 2030이 진짜 원하는 건 맞춤형 공약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관리할 대선 기획단 구성에 속도를 내는데 기획단장에 이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선 중진 의원은 배제를 하고 뭐 원외까지도 좀 폭을 넓혀서 찾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좀 81명이나 여당에도 초선 의원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 의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왜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없느냐 뭐 이런 좀 회의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민주당의 구조적인 모순. 예를 들면은 원팀을 강조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공백이 생겨서 친박이라든지 개파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도 있죠. 뭐 이낙연 대표도 있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있고 이렇게 정당과 민주당의 권력을 잡고 있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에 어긋나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지고 나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졌어요. 그러한 내로남불 위선 때문에 졌어요. 라고 반성문을 쓰고 나니까 강력한 권리당원들이 계속 문자폭탄 보내서 너희들 그러지 마 라고 하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그 반성문에 반성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성취시킬 만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되게 실망했던 거는 얼마 전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거의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왔어요. 사진만 찍기 위해서 한 40분간 기다렸다가 그러고 왔거든요. 이런 무기력한 초선 의원들이 있는 한 이준석 현상을 뛰어넘을 만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 쉽게 말해서 어른이 이제 너무 많다. 장유 유서 때문에 그렇죠.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 36살의 신의 젊은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된 거, 그거가 어떤 거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 민주당 뭐해? 지금까지 뭐했어? 그건 문제 맞죠, 상당히. 근데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민주당은 맨 나이 먹은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언론에서 막 비춰주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분으로서 그 야당이 사실상 고루하고 아주 그 보수적인 정치인들을 사실상 대중들이 특히 야당의 당원들이 그분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불똥이 마치 민주당으로 와버려갖고 민주당이 이제 막 그냥 뭐 대책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세대 교체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세대 교체론을 들고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세대 교체론 이제 40대 기술을 많이 얘기하는데 YS가 내서 71년도에 그때는 박정희라는 그런 삼성 개헌 이후에 독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권 패기 있는 인물. 또 그 전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신익희, 조명옥 박사 이런 사람들이 야당 후보들이 유세 도중에 이제 사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0대에 이러한 당시 박정희 소장들이 그 그룹이 젊었거든요. 그래서 YS가 40대 기술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지금하고 완전 판이 달라요. 판이 다르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대중들이 상당히 분노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대리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지는 이제 봐야 돼요. 네네. 이제는 드러날 거예요. 정치력이 있는지, 정말 대선 관리할 수 있는지, 정말 보수에 대한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인지,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한 달 안에 다 결정 날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럼 그 예. 대선 기획단 단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원래 우상호 의원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안 했다 그러는데 네. 그 대선 기획단 그러면은 젊은 사람을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 안에 젊은 사람도 들어가야죠.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이번에 대선 이제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과거 방식 고루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네. 대선 기획단은 당의 중진과 또 소장파와 꿀꿀 들어가서 거기서 이 당내의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민심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대선 경선들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젊은 사람 기획단장 앉혀야 된다. 원외인 사람 앉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죠.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국민의힘을 너무 의식을 해서 젊은 사람을 앉힌다라는 게 오히려 좀 무리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말씀. 이준석 네. 바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지. 이준석 개인의 스타로서만 자꾸만 쳐다보면은 민주당은 저 쫓아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권 내가 좀 복잡한 게 바로 대선 경선 시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중반 후반 정도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 시기인데 글쎄요, 경선 연계 이거 어떻게? 이것도 저는 그럴까요?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 바람이 부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경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우린 9월 8일 날 뽑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국민 선거인단으로 하는데 지금 각 캠프마다 선거인단 모집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도 제가 일요일 날 나가니까 누가 와서 나보고 선거인단 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실제로.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한 7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선거인단으로 가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민들이 경선은 국민의힘은 안 그렇잖아요. 경선을 국민들이 좀 더 광범하게 참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이겨야 그리고 경선도 흥행하고 그리고 대선에도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거인단 방식은 조직 선거예요, 이거 완전히요.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포지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다 이 친문 권리당원 눈치밖에 안 보게 되는 거죠. 갈수록.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새로운 인사들이 못 들어와요. 뭐 조직 선거잖아요. 당내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사들은요. 조직이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 내 개별 몇 명, 이거에 따라서 대선 경선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경선 연기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식에 대해서 방식이 더 중요하다. 방식에 대해서 저는 전면 재수정해서 정말 그런 조직 선거 하지 말고 정말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경선을 해야 새로운 인사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선을 언제 할 것이냐, 연기 문제라든가 뭐 지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결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경선 연기론과 함께 또 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개헌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인호 의원이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또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자라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특정 후보와는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개헌이 중요하냐, 민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을 강화하는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엔 권력 구조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개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후보들,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또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이것을 권력구조 개편에서 내각제로 바꾸자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찬성을 많이 할까?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은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기본 설계도예요. 그것을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개헌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국민의힘의 상황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이 8월이면
대선 버스가 떠난다면서 이준석 대표 연일 경선 시간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어떤 대선 주자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정치 입문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과 좀 보조를 맞춰가는 과정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거를 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고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거든요. 예.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한 8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저항의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네,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느냐, 네, 이걸 보여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윤 전 총장 측은 뭐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두 사람이 뭐 소위 밀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연하죠. 네. 당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당이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구심점을 잡아서 경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당이 중심이 돼야죠. 자기가 당대표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원심이란 말이죠. 원심력으로 끌려가다 보면 당이 와야 되죠. 와야 되고 그쪽으로 흡수돼요. 지지율 하나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윤석열 총장은 아직 검증된 사람도 아닌 것이고요. 국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뭐 일각에서 발광체 반산체 하는데 그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인이 아무도 잘 몰라요. 지금 비정치, 정치권 밖에 있잖아요. 비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하다고 보이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그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가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요. 정치권에 왜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지지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중심을 잡고 구심력을 잡아서 해야만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에 가는 길이 맞다. 만약에 자꾸 원심력으로 가서 윤석열 중심으로 가게 되면 당은 형해화되고 말이죠. 이 대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저런 발언들을 계속 과감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지금 속내는 어떨지, 입당을 할지, 입당한다면 언제쯤으로 생각을 할지 좀 짚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주 중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아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9월 10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일이 11월 9일이에요. 그럼 대략 2달 전인 9월 초부터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는 내가 국민의힘과 정치를 안 할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정치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 가지고 밀당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꾸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는요, 특정 후보에게 뭐 배려해 주실 필요도 없고요. 불이익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정한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 다 들어와가지고 경선하세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그런 룰 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윤석열 뭐 무슨 비전을 보여달라, 뭐 어디 입당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언급을 삼가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자강론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당내 주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을 하고 있고 또 하태경 의원이 야당 현역 의원 처음으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당내 자강론 얼마나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게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당내 후보가 지금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를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자신들 당의 대선 후보들을 키워야 되는데 밖에서는 계속 지금 윤석열이 밖에 있고 뭐 최재형 총장도 밖에 있고 김동연 장관도 밖에 있고 이건 되게 딜레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계속 나와서 당의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내 주자들이 어느 정도 좀 활약을 하고
밖에 있는 윤석열 총장도 또 입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좀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확실히 좀 붐업은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붕업이 되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와 버리면 계속 밀당을 하게 되면은 난 30% 지지율이야. 그러니까 내가 흡수할 거야. 그리고 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난 몰라. 이러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대변인을 두 사람이나 하여튼 정치하겠다고 선언도 안 했는데 대변인은 두 사람이에요. 참 언밸런스인데 하여튼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저런 행보가 제가 봤을 때는 자꾸만 대중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좀 그렇죠. 상당히 자기는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준석 당대표든 윤석열 전 총장이든 이게 무슨 뭐 정권 교체다, 통합이다, 뭐 자강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내년 대선의 담론은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의 삶과 생활이에요. 어떤 후보가 이 어려운 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이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서 자영업자들, 청년 노동자들 이 삶을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깜짝 쇼하고 이런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은 잠깐 그래 신선하다 네. 신선하다 참 정치에 저런 인물이 필요하고 기존 정치 진짜 썩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대선 시기가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삶은 누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기업에 있는 분들 이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철밥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네. 확실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면서 미래 전망을 갖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윤석열 총장 쪽에 대해서 좀 박하게 좀 평가하셨는데 윤석열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대변인 2명 두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본인의 의중을 제대로 좀 밝히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네.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비전 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런 지금 준비 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좀 비판을 해도 지금은 그래 잘 준비하고 한번 제대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라라고 네. 좀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군이잖아요. 상당히 정치권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비판만 안 했으면 좋겠다. 격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이 지금 1명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2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얘기를 네. 할게 또 국내 당과 합당 아닐까 싶어요. 내일 또 이 대표 안 대표가 만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합당을 빨리 해야겠죠.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서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기존 정당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기가 어렵다라는 자기 경험을 갖고 있어요. 2번이나. 그런 과거에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했는데도 그때 졌죠. 그때 민주당이었죠. 자기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자기 국민의당에서 이 국민의힘 이 거대 야당과의 오세훈 후보한테도 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과거에도 노무현 정몽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 단일화 과제라는 건 참 흥미로운 거예요. 이 후보 단일화 밖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바람을 일으켜서 이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제대로 된 정당과 붙게 되면은 꼭 져요. 이걸 안철수 대표가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할 때는 결집하거든요. 네. 어느 세력이 더 결집이 세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과거의 정치적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빨리 합당을 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관련해서 저는 뭐 같은 의견이에요. 빠른 시일 안에 아마 합당 결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경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협상 카드가 없어요. 본인 협상 카드가 있으려면요.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와야 나는 독자 출마할 수 있어. 나는 국민의힘 안 들어가도 돼. 이렇게 협상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거기에 경선을 통해서 본인의 경쟁력과 지지율을 높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신경 좀 버리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합당 결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합당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두 분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